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B컷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집값과 가계 빚이 막판 변수로 꼽힙니다. 김 여사 최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입니다. 가을 폭염이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가을 장마가 시작되며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최고 2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질 거란 예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가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합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레바논에서 삐삐에 이어 이번엔 무전기가 잇따라 터지면서 총 사상자가 3,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뱀으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새 전쟁 단계에 들어섰다고 공언해 전면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직전 예고됐던 대로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3개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쟁점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라산 같은 추석 민심을 확인한 만큼 더는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여당 반발을 뒤로한 채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을 관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권을 갖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까지 3개 법안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 정정당당히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민주당 지도부가 원할 때면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며 본회의에 불참,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상임위 단계부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정쟁용 악법들이라고 깎아내리며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회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제의 요구에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다만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내 의견 수렴 끝에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부당함을 설명한 만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특별히 있겠느냐 하는 판단도 일부 있었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 무용론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필리버스터로 의도치 않게 논란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힙니다. 이번 쟁점 법안들도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 그리고 폐기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높은데 또 한 번 도돌이표 대치 전국이 반복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다음 주에 열립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의료개혁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했습니다.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만찬 회동을 열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각종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폭넓은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 과제 가운데 단연 관심이 쏠리는 주제는 의료개혁입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잡혔다가 미뤄졌는데 당시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 됐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시키기 위해 내년도 의대 증원 조정도 의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미 입시가 시작된 만큼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정부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전제 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나와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한다는 데에 당정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찬을 계기로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이번 회동이 의료개혁 해법을 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위해 오늘 오전 출국했습니다. 원전 동맹을 비롯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듭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앞선 나토 순방 이후 2달 만에 출국으로 이번 해외 방문의 키워드는 원전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선정됐기 때문인데 일단 내년 최종 계약까지 따내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이제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체코 대통령 총리와의 회담부터 공식 만찬, 원전 관련 공장 시찰 등 각종 일정을 소화하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이른바 원전 동맹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을 공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만큼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큽니다.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전을 고리로 한 양국의 협력 의지는 경제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50여 개 기업 경제사절단과 함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다수 MOU를 체결하고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한체코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다시 여는 등 첨단 기술 협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무리한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천문학적 금액을 로열티 등으로 지불했던 걸 감안하면 적자 수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체코 방문 그리고 원전 생태계와 국제 경쟁력을 복원시키려는 노력에 응원은커녕 연일 저주만 퍼붓고 있다며 어느 나라 정치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미국이 지식재산권을 들어 체코 원전 수출에 회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데다 체코 발주사 측에서도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반복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 반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며 이른바 B컷을 단행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를 이어갈 뜻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이어가던 연준이 4년 반 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통상적인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끝내고 고용과 성장률 관리로 정책의 초점을 옮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in a context of moderate growth and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졌던 한미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내놓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낮출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인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 begin the process of moving toward a more neutral stance, we are not on any preset course. We will continue to make our decisions meeting by meeting. 파월 의장은 이번 빅컷 금리 인하가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경기 침체 우려의 선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빅컷이 경기 둔화 때문이라는 해석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를 털어내지 못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당장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지 관심입니다. 관건은 가계 빚 규모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빅컷으로 우리와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줄면서 우리 통화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안정에 집중할 여력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물가를 언급하긴 했지만 방점은 경기와 금융 안정에 찍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2%대로 물가가 둔화하면서 당장 다음 달 금리를 내릴 여건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우리도 미국처럼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리를 서둘러 내려야 한다는 정치권 압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다음 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는 건 집값과 가계빚 부담이 워낙 커서입니다. 저희는 금융 안정이 목표고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실제로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이 기저효과로 이번 달에는 주춤한 모양새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대출 규모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늘지 않았으면은 많은 전문가들은 10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정상적으로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늘고 있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10월이 아니라 11월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가계비 급증세가 꺾이는지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비철금속 재련 세계 1위 기업인 고려아연에서 경영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 씨 가문과 장 씨 가문이 75년간 이어온 동업이 깨졌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장병이 최기호 상업주의 뜻으로 75년 동안 지켜진 영풍그룹과 고려아연의 공동 경영 원칙. 3세 경영에 접어든 뒤 핵심 계열사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을 벌이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영풍그룹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손을 잡고 추가 지분을 매입해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고려아연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MBK 파트너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 경영진을 비판했습니다. 현금을 물수듯하는 거다 이거는. 일반 기업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말에는 이 회사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순부채 포지션으로 바뀝니다. 특히 해외 M&A 실패 사례와 함께 최 회장의 SM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경영권을 더 이상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종 기업임을 강조하며 중국에 회사를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거듭 선을 그었지만
고려아연 측은 MBK 파트너스 일부 펀드에 중국 자본이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인수할 경우 회사가 중국 배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대상이 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고려아연 노조도 적대적 인수합병 반대 의사를 밝혔고 재련소가 있는 호주 퀸즐랜드에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일단 기관 투자자 등을 상대로 최소 7% 이상의 지분을 매수해 경영권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75년 동안 두 집안의 공동 경영으로 글로벌 1위 회사로 우뚝 선 고려아연. 3대에 이르러 결별이 확실시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9월 폭염이 누그러들 전망인데 서울에는 주말까지 최고 120mm의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 도로 위로 피어오르는 열기, 바닥 분수를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9월 폭염의 기세는 추석을 지나도 여전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고 경남 양산 기온은 38도에 육박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아이들 분수에 여기 분수놀이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아니 전 역대급이에요. 진짜 9월 초까지는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봤어도 이렇게 중순까지 추석쯤까지 에어컨을 틀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더워요. 내 나이가 올해가 83세인데 아주 올해가 최고 더운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던 9월 폭염은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륙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다만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南기가 북상하고 한기가 이렇게 남하를 하면서 한기와南기가 충돌하는 이 중부지방, 강원도와 경기도 동쪽 이 지역에서 충돌하는 지역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에서 점차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전망인데 기상청은 주말까지 제주도에 최고 250mm 이상, 내륙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일부 내륙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도 예고됐습니다. 마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장마철처럼 내리는 호우가 지속해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 기단이 내려오는데 바로 확 밀어내리질 못하고 결국 우리나라 쪽에서 다시 한번 정체가 되는 걸 우리가 가을 장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을 장마가 대개 3일에서 7일이잖아요. 대개. 또 내일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제주도 쪽은 뭐 거의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장마 연선이 한 5일에서 6일 이상. 전문가들은 이례적 가을 폭염은 꺾였지만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0월 초까지는 가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겠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강한 호우가 예상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위험 지역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회의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산지에서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해 협업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주요 통신 수단으로 쓰던 삐삐에 이어 휴대용 무전기가 연쇄 폭발하면서 이틀 동안 사상자가 3,000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레바논 남부 키암 지역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밤새 집중 공습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무기 저장 창고 등 주요 시설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이틀 동시다발 폭발로 헤즈볼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노려 대규모 공습에 나선 겁니다. 이른바 삐삐로 불리는 무선 호출기와 휴대용 무전기 연쇄 폭발로 이틀 동안 3,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북부 공군기지를 방문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ראשית, מרכז הכובד עובר צפונה. המשמעות היא שאנחנו הולכים ומסיטים כוחות, משאבים, אנרגיה לכיוון צפון. לא שכחנו את החטופים. 외신들은 배후로 지목된 이스라엘이 사실상 호출기 폭발에 개입을 시사한 발언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CNN 등은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공동으로 벌인 작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삐삐 폭탄으로 불린 무선 호출기를 이스라엘이 직접 제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헝가리 업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로 기회를 엿보다가 폭발물을 설치한 삐삐를 헤즈볼라에 판매했다는 겁니다. 상표가 부착된 타이완 업체와 헝가리 정부는 이번 폭발에 사용된 호출기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폭발한 무전기에 붙어있던 일본 아이콤 측도 10년 전 단종된 모델로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ll I'll say is that we want to see the war end. And everything we've been doing since the beginning has been designed to prevent the conflict from escalating.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쟁 선언에 대해 헤즈볼라는 조만간 가혹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서 중동 지역에 다시 전면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오늘 취임했는데 첫 시험 때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처분이 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며 특히 마약과 전화금융 사기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은 부패와 경제 범죄에 집중하고 신속하고 정밀한 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심 총장의 첫 번째 과제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처분입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오는 24일 최재형 목사 수심이 결론을 본 뒤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전주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을 두고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롯해 관련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서 정치권의 반발을 막아내는 것 또한 또 다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심 총장 취임식 당일 일부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심 총장이 맡고 있던 법무부 차관 자리에 김서구 법무연수원장이,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는 심 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이진동 대구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추석들 잘 쓰셨습니까? 네. 네. 햇볕이 자, 너무 따가웠습니다. 네, 많이 더웠죠? 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첫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로 보도되면서 이제 정치권이 아주 시끄러운데요. 이번 보도의 파장은 개혁신당으로도 번졌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리는 상황인데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전혀 만나주질 않다가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정도는 판단할 줄 아니까 예. 그랬던 거지. 나는 그 예. 이상의 그건 난 별로 알지를 못해요. 자, 오늘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난 4월 총선 이야기인데 먼저 김영선 전 의원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측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논의했다는 보도인데 장 교수님 일단은 김영선 의원이 비례를 요구한 사실은 그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된 거죠? 정치인들은 특히 김영선 의원은 4선까지 하고 5선을 지금 도전하는 지난 총선이 이번 총선이 5선을 도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에서 공천이 탈락되면 뭐 다른 당으로 가든가 아니면 요즘은 뭐 비례정당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정당으로 가서 1번, 2번이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정치인이고 여의도에 젖어서 여의도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권력에 젖으면 국회의원이 떨어져도 노는 것도 여의도에서 논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상당히 현역 4선이고 지금 창원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좋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락이 된다. 그러면 그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서 국회의원을 되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은 개혁신당에서 공천 파동이 크게 일기 직전까지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창원 얘기하셨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21대 때 지역구가 이제 창원이었고 거기서 22대 이번 4월 총선에서 김해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다. 폭로하겠다는 게 그 내용이죠. 네.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전에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그 보도를 해서 논란이 됐던 공천 개입 의혹은 바로 24년. 그러니까 본인이 재보궐로 당선된 창원 지역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자신이 컷오프됐다는 걸 알려지면서 이제 김 여사 측과 연락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래서 김해로 옮기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어떻게 그러면은 김 여사의 그런 대화가 어떻게 바깥으로 알려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본인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하겠다. 그리고 그럴 테니 나에게 비례 1번을 다오. 이게 개혁신당에다가 이제 딜을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개혁신당 측에서는 이제 거절했다는 겁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김종인 공천심사위원장이 전직 의원은 비례 못 준다. 이렇게 딱 버텼고 또 이준석 당시 대표도 이게 좀 만약에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공천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공천이 안 됐잖아요. 그럼 안 된 소위 말하면 실패한 로비인데 실패한 로비를 가지고 폭로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비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개혁신당에서 비례를 받냐 못 받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석 연휴 전에 여권 인사들이 뭐라고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소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시스템 공천이었다. 봐라. 공천 결과적으로 안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도 그런 일 없었다고 부정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개혁신당과의 이 소위 딜 이게 폭로가 이제 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러면 본인은 이제 와서 부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에다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뭘 가지고 폭로하려고 했던 거냐. 내용이 있으니까 폭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 그리고 시스템 공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뒷거래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란들이 다시 불거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혁신당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요 비례대표를 가지고 폭로와 또 비례대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그 자리에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 사람이 떠오르는데 명태균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는 보도도 있고 말이죠. 이분에 들어서
이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두 교수분들은? 원래? 뭐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번 기사 나온 다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인물로 들으셨어요? 원래 이 각 지역마다 네. 그리고 다선 의원이든지 정치인 주변에는 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즉 소위 말해서 측근. 네. 뭐 또 아주 안 좋은 뉘앙스로 얘기하면 브로커. 뭐, 정치 브로커. 뭐 일본 말도 있지만 그건 제가 쓰지 않고 예. 이런 분들이 뭐 컨설턴트라고도 예, 얘기를 컨설턴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얘기도 할 수도 있는 좋게 건데 얘기하면. 뭐 정책 책사라고도 예. 얘기하고 정책 특보, 네. 뭐 고문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조직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이슈 메이킹도 하고 예. 홍보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영선 의원이 사선하는 동안 이 명태균 이 정책 책사라는 예. 이분이랑 상당히 밀착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네. 소위 말해서 김영선 의원과 같이 간 경상도에서 예. 같이 간 김영선 의원이 사선을 하고 그리고 경남도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예. 오랫동안 그 지역에 아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창원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창원 말고 또 뭐 다른 지역으로 또 뭐 공천 신청을 했지만 거기서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명태균 씨인데 예, 예, 뭐 명리학도 공부했다고 그러고요. 아하. 지금 보도를 보면 예, 예. 그리고 김종인, 이준석 전 의원과도 친분이 상당히 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뭐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고 예. 이분이 주 좋은 날 대표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대행 인수출판.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하면 여러 가지 홍보 전단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예. 이런 것이 필요하고 예. 소위 말해서 기획사죠. 이런 것도 운영을 했고 예.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하면서 예. 이 사내 이사로 김영선 전 의원이 예. 여기에 사내 이사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현안을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보면은 김영선 의원과 쭉 같이 한 정책 알겠습니다. 책사 이분이 바로 예. 명태균이시고 예. 이 분이 예.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비를 또 막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서풍도 많이 떨고 예. 윤석열 의원 말대로 예. 그런 역할을 한 알겠습니다. 사람이 일단은 명태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직접 명태균 씨를 아는 건 아니고 일단 보도를 네,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신 거를 이제 그 종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예, 좀 박 교수님. 오늘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이분이 지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부친 바로 뒷자리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친이 앉는 자리면은 VIP석이에요. 네. VIP석에 앉을 정도의 소위 측근 또는 지인 거리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오늘 뭐 충격적으로 온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지만 이 명태균 씨의 이 통화 녹취록을 이걸 보면은 소위 말하면은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가 가능한 예.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사실을 놓고 보고 또 김영선 전 의원과의 관계도 보면 예. 김영선 전 의원을 갖다가 뭐 거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의 그런 그 힘을 주변 가졌다. 관계자들은 주종 관계처럼 보였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럼 그 정도의 하더라고요. 힘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예. 결국은 상당한 뒷배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은 기존 기사들을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기사가 이제 뉴스토마토라는 매체에서 나왔는데 이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요. 4월 총선뿐만이 아니라 2022년 재보궐선거 때도 공천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음성 파일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랬대. 그래요. 윤석열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2022년 재보궐 당시에 이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의 이제 통화 녹취
네. 이를 뉴스토마토가 이제 공개를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선 후보에 공천이 됐나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창원 의창 지역구의 대통령 부부의 약속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라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저 녹취만 보면. 그것은 뭐 정책 책사라고 얘기하는 소위 브로커라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누구를 팔고 뭐 누가 그랬다 전언을 하면 힘이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성은 다이렉트로 예. 직접 내가 직접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사실이려면 당시 2022년 5월 9일 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명태균이라는 어떤 정책 책사가 예.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이때 당시 보궐선거 때 2022년 보궐선거 때 예. 당시 김영선 의원이 사선이었습니다. 사선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량 현재 국회의원이죠. 예. 경찰 출신이고 지금 창원 의창의 현역 국회의원이고 예. 그때 당시에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천 심사를 할 때는 예. 뭐 이 당에 어느 정도 충성을 했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이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런 걸 따지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정량평가라고 소위 말해서 얘기하는데 예. 공천심사에 이런 것이 반영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그때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지만 김영선은 사선이고 예. 우리 국민의힘 보수정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받고 열심히 일했고 예. 그리고 경상도에서 경남도지사 선거 준비를 오랫동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보궐선거에 투입하기 딱 좋다 이렇게 예.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고 김종량 현 의원 그때 당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예. 이거 뭐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조금 뭐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의구심에서 아마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예, 제 예. 개인적으로 생각이고 예. 김영선 의원이 본선에 그때 당시 본선에 나가서 민주당의 김지수 후보죠. 네. 6대2 정도로 예. 압승을 했습니다. 62%로 이제 당선이 됐죠. 네네. 그래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명태균 씨의 이런 녹취 가지고 하는 이런 예. 걸로 이 공천 개입이 알겠습니다.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억측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앞서 나간 거라고 장 교수님 말씀은 이제 윤상현 의원의 당시에 2022년 재보궐선거의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 김 전 의원이 그러니까 후보가 됐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 아무 문제 없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네. 뭐 지금 이제 요약을 하면은 결론은 명태균 씨가 호가호위했다. 소위 말하면은 자기가 실제로는 아닌데 네. 김 여사하고 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뉴스토마토 측에서 후속 보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이런 연락한 그게 내용들이 없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이 이제 통신보호 비밀보호법 때문에 이걸 공개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앞으로 후속 보도 내용 나오면은 과연 용산 측과 연락이 있었는지는 뭐 더 나올 거라고 네. 보고요. 우리가 공천에서 이게 2022년 5월 9일입니다. 공천 발표가 5월 10일 날 났거든요. 예. 하루 전날 오전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윤핵관들이 누구 미는데 내가 그거 뒤집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수 있을까? 예. 또 오후에는 전화해서 이거 완전히 뒤집었으니까 이제 내일 발표 날 건데 네. 그때까지 다들 입 조심해라고 입단속까지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호가호위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에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대단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고 예. 뭐 후속 보도에서 과연 그래서 대통령 부부와 통화가 있었는지 연락이 예.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확인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명태균 씨가 뉴스토마토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민형사상 소장을 소장을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죠. 예. 어차피 이것도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진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부부가 이거 그 허위사실로 고소해야 돼요. 이게 언론에 나온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용산에서 이 소위 말하면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지금 고소고발을 안 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통화나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나 또 지금 뉴스토마토 측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니까 고소고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파다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온 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이나 전화통화 녹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3자하고 내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녹취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취가 있어야 확실한데 그 지금 명태균 씨 녹취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이 F라고 돼 있는 그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이 녹취한 거를 보도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예외가 돼서 지금 공개가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언론사나 제3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텔레그램 캐처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언론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공개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근데 어쨌든 지금 명태균 씨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를 제가 이제 그 대신 하자면 그 텔레그램도 사실은 그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라 명태균 씨는 그게 김건희 여사와 내가 주고받은 텔레그램인데 이 기사를 쓴 사람들은 그것도 못 보고 얘기만 듣고 썼다, 기사를. 그렇게 얘기해서 하여튼 텔레그램도 지금 안 보이고 해서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민형사상 고소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그리고 공천개 했다는 그런 정황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해서 뭐 어디입니까? 7불사 회동 2월 29일 날 지리산 7불사 7불사 회동도 하고 그리고 3.1절 기념식 끝나고 금태섭 후보 사무실에서 회동하고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먼저 나가면서 이거 우리 안 받겠다. 비례 1~3번 안 받겠다. 그렇게 한 것은 이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7불사에 없었고요. 저기 금태섭 후보 사무실에서 회동을 했을 때는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상황을 상의하다가 먼저 나가면서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완결성이 떨어지고 김 여사가 여기에 개입했다는 것이 명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다.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다른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추가적인 증거가 좀 나와야 이 얘기가 좀 더 진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긴 한데요. 마포대교를 최근에 이제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장애 아동 시설 봉사 활동 이렇게 해서 단독 공개 일정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김 여사의 공개 활동 보폭이 이제 넓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공개 활동을 하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그럼 누가 뭐랄까요? 조언하거나 막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참모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기에 조언할 참모가 없을걸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도 만나면 여사 좀 제발 다니시지 말라고 그래라고까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게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참모라는 분들이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여사를 등장시키는 게
그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초보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여사 주변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판단부터 좀 해봐야 된다. 네, 앞서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물론이고요. 여기 녹취에는 없었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위원장도 김 여사가 공개 활동하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먼저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한 고비였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정권 수행 지지율이 20%까지 내려간 거는 뭐 굉장히 사상초유라고 봐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의료 대란의 위기가 지금 국민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 경찰이나 119, 병원 이런 데 방문하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언론의 모든 주목도를 누가 끌었냐? 김 여사의 마포대교 사진 한 장이 다 끌어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후속으로 뭐 봉사활동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대통령의 정권 수행 지지율은 20% 밑으로 떨어지느냐 마느냐, 지금 뭐 당 지지율까지 같이 동반 커플링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정권이 과연 이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의 절박한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돼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 메시지를 다 김 여사가 어그로를 끌고 가버렸으니 여권 입장이나 야권 입장이나 할 것 없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영부인 가이드라인 정비하고 제2부속실을 빨리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 교수님? 뭐 용산에서 제2부속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물론 공간은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2부속실 지금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예, 뭐 역할을 하시는 비서관도 새로 해서 미리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제2부속실 공간을 지금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퍼스트 레이드라는 것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정치 전면에 나서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대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것. 그러나 이제 정치 이면에 과거에 유경수 여사의 나완조촌 방문이라든가 그것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의 역할로서는 봉사 사회적 약자를 찾아보고 보듬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뭐 대놓고 안 나올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야당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취임 초부터 대통령 되기 전부터 가장 약한 고리는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이거에 대해서 견뎌왔고, 앞으로 남은 이제 2년 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당 일각에서는 왜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대통령이 말려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어떤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형사 판결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재판 중이고 뭐 그런 것이 지금 조사 중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뭐 위축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무슨 정책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음성화되더라도 어떤 역할은 영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여당이 무제한 토론, 이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는 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본회의 자체 참여 자체를 이제 안 했고 보이콧을 했는데 말이죠. 박 교수님, 일단은 이제 또 다시 거부권 행사, 다시 재표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계산하는 건 지금 뭔가요? 일단 뭐 필리버스터를 왜 안 했을까부터 좀 잠깐 언급을 하면, 뭐 외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미 두세 번 거부권 행사되는 동안 했던 얘기가 많으니까 또 중복되니까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내용이 많이 달라요. 일단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추천 특검, 대법원 추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요.
두 번째, 김 여사 특검도 이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면은 당장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나 뉴스토마토 측을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고발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안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필리버스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민주당은 지금 뭐 또다시 거부권 전국에서 여권이 똘똘 뭉쳐서 오늘도 뭐 그 안철수 의원 한 분만 제3자 최상병 특검에 이제 찬성표를 던졌어요. 아마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면 반란표가 8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이겁니다. 이번 추석 민심을 통해서 여권도 10%대의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 월요일 날 여론조사 나왔을 때 20%가 무너졌다. 이러면은 반란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계산까지 두고 지금 9월 말 10월 초에 재표결을 할 때는 여론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거다. 그 사이에 다른 폭로되는 사안들도 더 있을 거고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김 여사 특검의 공천 개입 논란도 지금 더 집어넣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거부권 재표결까지 수순을 염두에 두고 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나름 승부수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지금 본회의 통과한 게 2번째고.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3번째란 말이에요. 3번째. 뭐 한 5번째, 6번째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특검 계엄 탄핵 반복, 야당의 뭐 국민의힘 대변인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정쟁 유발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대 의석을 국민이 준 180석 그리고 야권 전체는 192석 이 정도로 국민이 큰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이런 데 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 어떤 본질인 토론과 대화 타협, 다수당이건 소수당이건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협의제 민주주의의 오래 전통이고 소수의 의견, 비록 국민의힘이 100석이지만 108석이지만 108석의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도 절반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줘야만이 이게 되는데 이제 안 들어주니까 3번, 4번 안 들어주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해라. 국회 안 들어가겠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의도를 보면은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의석으로.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줘서 대통령은 국민의힘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정을 하라고 맡겼는데 의회의 다수당을 다수 의석을 민주당한테 줬다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역할까지 하겠다는 이런 것은 사법권까지 특검을 통해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특검 요번에 새로 올린 걸 보면은 최상병 특검에서 대법원장이 한 특검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이 다시 추천하는 이런 특검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너무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고 이렇게 되면은 다음 대선 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대통령을 국민의힘 후보로 뽑아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지금 하나 주제가 더 남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체코 공식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 19일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등 본격적인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20일엔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원자력 발전 설비 생산 기업을 둘러보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과 MOU 서명식 등을 진행합니다.
미국이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내수 활성화에 정책 영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내린 직후 한자리에 모인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 등 이른바 F4는 환한 표정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 고수해온 미국 고금리 기조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의 글로벌 복합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응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이번 달부터 시행된 2단계 스트레스 DSR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필요시 상황별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준비하라고 내부 회의에서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도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장기간 내수를 짓누르던 고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7월 소비는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고 건설 투자는 1.7% 감소하는 등 내수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로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 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 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미 연준이 B컷을 택하고 실업률 전망치도 높인 것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는 위험 요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큐텐그룹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티메프 각사 대표들을 처음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류하연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의뢰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입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조사에 앞서 자신은 큐텐그룹의 위시 인수에 자금을 대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횡령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저는 법인 통장, 법인 인강, OTP 카드를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법인 도장이 찍힌 게 사실입니다. 반면 구영배 큐텐 대표가 물류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역마진 판촉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량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큐텐 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큐익스프레스와 나스닥이 상장이 되어야 큐텐 그룹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피해 판매업체 90여 곳은 티메프 각사 대표와 구대표 등에 대한 단체 고소에 나섰습니다. 9월분 대금까지 포함해 1,000억 원 넘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빠르고 철저한 수사 촉구를 해달라는 취지를 담아서 저희가 금번 이 고소장 접수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부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검찰은 티메프 각사 대표와 구대표 등이 정산대금 500억 원을 빼돌려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쓰거나 대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돌려막기식으로 1조 4천억 원대 사기성 영업을 이어온 걸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티메프 각사 대표들을 상대로 대금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한 건 언제인지, 대금을 빼돌려 위시 인수 등에 쓰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의혹의 정점인 구 대표도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했고,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반면 이 대표는 그간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직전 재판에서도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반복하는 등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설사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 만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다가오는 결심 재판에서 남은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걸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이 대표 관련 첫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재판 역시 오는 30일 결심을 앞두고 있어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부가 그동안 정립된 시세 조종과 공모, 공동정범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10명이 다쳤는데 운전자가 술이 덜 깬 채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화물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화물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는 덜컹하며 크게 밀려납니다. 대전 대덕구의 도로에서 승객 13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길 한쪽에는 버스 문이 휘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데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벌어진 사고로 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찌그러들어서 사람이 못 빠져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앞유리창을 깨고 그리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빼냈거든요. 출근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발생하는 숙취운전 사고가 10건 중 1건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영역인데 이 음주 측정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적이겠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규정에 맞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외국인 승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신원 확인 결과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남성을 향해 달려드는 파란 옷을 입은 남성. 잠시 뒤 전화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짓누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일 아침 8시쯤 70대 택시기사 권모 씨가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당할 때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새벽에 서울 홍대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택시를 타고 온 많지 않은 외국인 승객이 7만 7천 원 정도 나온 택시 요금을 내라는 요구에 항의하다가 권 씨를 때리고 달아난 겁니다. 택시 내야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짜고짜고 이쪽 패고 그냥 양쪽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몇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팔도 엉망됐었어요.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승객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권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외국인은 20대 초반의 미 육군 일병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지난 12일 소환했는데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달 안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길을 헤매는 한 노인에게 차량 운전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일이 알려지면서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경기 과천의 고속도로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고속도로 갓길을 걷고 있는데요. 갓길 옆으로는 차가 달리고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본 영상 제보자는 바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실종 노인이나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닌가 싶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차에서 내려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SUV 차량 한 대가 제보자의 차 뒤에 바로 멈춰 서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운전자도 할아버지를 도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할아버지를 보고 위험해 보여 차를 돌려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SUV 운전자는 할아버지를 근처 지구대에 모셔다 드리겠다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태워 현장을 떠났고요. 제보자도 경찰에 할아버지를 인계한 내용을 설명하고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감동을 전해줬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직 살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한 중년 남성이 이것저것 골라가면서 음료를 맛보고 있습니다. 시음 행사장은 아니고요. 명동의 한 매장 앞 음료 보관대에 놓여있던 음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매장을 둘러보는 동안 잠시 보관해두었던 음료들을 이 남성이 마음대로 마시고 있는 겁니다. 보다 못한 한 시민이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 2가지 음료를 섞어서 마시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은 대만의 한 인플루언서가 명동 음료 무료 제공, 마지막엔 나만의 특제 음료를 만든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린 건데요. 작성자는 최근 한국에 놀러 갔다가 이 장면을 보고 놀라서 올리게 됐다며 그 남성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격적인 영상은 온라인에서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확산되며 금세 15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일부는 명동에 외국인이 많은 만큼 영상의 주인공도 외국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아직 이 남성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누리꾼들은 한국은 아니겠지, 진짜 명동이 맞냐라면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나라 망신이라면서 창피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이래서 가게 들어가기 전에 음료를 다 마신다며 누군가 음료 안에 무언가를 넣어놓을 수도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만찬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최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대통령과 또 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최근 20%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을 고리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 마지막 경고라며
국정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그 어떤 대외 활동도 국민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한 최근 행보는 민심에 기름만 부었을 뿐이라며 공천 개입 의혹도 짙어지는 만큼 특검법 거부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여권은 그러나 야권이 공천 개입의 근거로 삼는 보도 등은 현재로선 빈약한 증거에 기대고 있다며 의혹 자체를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설에 소환된 개혁신당에서 총선 공천을 책임졌던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 같은 여권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낭비해서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리는 상황인데. 다만 냉담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새 국정 동력과 함께 야권의 파상 공세를 막기 위한 당정 일체론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는 확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탓도 큰데 오는 24일 대통령과 한 대표 만찬 회동이 의료개혁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날씨는 추워질 것이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야의정 모두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민주당은 의정 갈등 장기화에 의료 민영화 우려까지 나타내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혹시 이게 영 안 되면 의료 민영화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갑자기 커졌어요. 정치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이 정부 여당이 만찬에서 주요 현안의 뜻을 같이 하며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오늘 만나 민생 현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충돌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한 차례 만남이 불발된 뒤 보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두 의장이 이르면 다음 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초 여야 대표회담의 사실상 유일한 성과였던 민생협의체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두 개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전국이 얼어붙을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시급한 민생 현안을 두고는 여야가 협치에 나선 걸로도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소수 야당이 아닌 여당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현안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에는 강하게 맞서 유능하고 강단 있게 대처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기 국회에서 당정이 하나 되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 나가도록. 여야가 논의의 속도를 낼 경우 다음 주 본회의에선 지난 대표회담에서 신속 추진키로 한 저출생 대책 등을 담은 법안들이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25만 원 지원법 등의 재의결도 26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어서 무쟁점 법안 협치 기조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정용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40% 가까이 줄어들면서 우려했던 혼란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서 3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전공의의 집단 행동이 7개월가량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누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석 연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는 정부 판단에 대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지난 설 명절보다 20% 줄어 의료 대란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 본인 부담금을 올리고 경증, 비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기존 평화, 통일 담론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남북한 당국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1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미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에 나서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양측 대선 후보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대선을 불과 48일 앞둔 시점에서 4년 반 만에 빅컷.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에게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묻자 이번 대선이 연준에서 겪는 네 번째 선거라며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Yeah, so this is my fourth presidential election at the Fed, and we don't put up any other filters. I think if you start doing that, I don't know where you stop, and so we just don't do that. 백악관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let the Fed speak for themselves. As you know, and we've been always very clear about this and very respectful of the independence of the Federal Reserve. 해리스 부통령은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성명에서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무 완수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대선 이전 금리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Assuming they're not just playing politics, the economy would be very bad, or they're playing politics, one or the other. 앞으로도 경기 침체 우려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즉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론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 때 만들었던 연방과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를 철폐하겠다며 경제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경기 활성화 기대가 커지면 해리스 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을 지적하며 서민 경제 악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 물가와 금리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달러화에 연동해 홍콩 달러를 운용하는 홍콩 금융당국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보조를 맞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홍콩 중앙은행 격인 금융관리국은 현지 시간 19일 연준의 금리 인하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연 5.25%로 인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 홍콩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연 5.75%로 유지됐습니다. 모범 중소기업인으로 뽑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제조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학생 A씨는 학점이 인정되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시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실수했다며 회사 김모 전무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겁니다. 야, 너 한국 사람 아니냐? 예? 한국 사람 아니야? 아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뭐 하나 시키면. 2달 뒤 받은 충격은 더 컸습니다. A씨는 전무 친동생이자 회사 대표가 일 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박상을 입은 몸도 몸이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훨씬 더 깊고 큽니다.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워 병원에 기대는 상황입니다. 제 눈 밑도 이렇게 푹푹 세게 찌르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난 이는 걸 파버리고 산재 처리해주면 돼. 난 돈만 주면 돼. 라고 하시고 그냥 대표님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도 않고 뒤에서 보기만 하고 있고. A씨가 폭행 당사자로 지목한 대표는 이후 지방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모범 기업인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직원 사기를 북돋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석 달 넘게 회사에서 함께 일해온 A씨에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출장 갔다 와서 정리를 하고 갔는데 정리가 안 된 차가 있거나 뭐 더러운 차가 있으면 망치를 가져오라 해요. 진짜로 공장에서 망치를 갖다 드리면 차 유리를 망치로 다 부숴요. 그냥 차 정리 개판을 했다고. 경찰은 지난달 말 대표를 폭행뿐 아니라 욕설과 모욕 혐의도 더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취재진은 대표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괴롭힘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은 그 후유증이 되게 많이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폭행건 같은 경우는 좀 엄하게 처벌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전무와 대표의 행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119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30분쯤 입술을 다쳐 구급차 안에서 응급치료를 받다가 119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습니다. 추석날 새벽에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벽돌로 내리친 남성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오늘 5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쯤 서울 방학동에서 술에 취한 채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승용차 2대를 마구 내려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일본 초등학생이 숨지면서 중일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중국 선전 일본인 학교 정문 앞에 시민들이 조화를 내려놓습니다. 등교 도중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하루 만에 숨진 10살 일본인 초등학생을 애도하는 겁니다. 作为中国老百姓是反对这种做法的，反对仇恨教育。我们的很多人就是这样长期在这种仇恨教育之下，导致这种恶果，这是长期坚持仇恨教育的恶果。 주중 일본 대사관에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この子どもを襲うというこうした卑劣な行為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ご家族のご心痛は察するにあまりあり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全力でご家族の支援に当たっていきます。 기시다 총리는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거듭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수저우에서 중국인 남성이 하교하는 자녀를 맞이하려는 일본인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석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증오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불행한 일에 대해 유감과 비통함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사건이 중일 양국의 교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这是一起个案，类似的案件在任何一个国家都有可能发生。中方对发生这样的不幸事情表示遗憾和痛心。 하지만 일본 정부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은 삼가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의 대응에 따른 중일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제주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 몰리면서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지난해보다 10% 늘어나 1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도 늦더위는 여전합니다. 해수욕장은 지난달 폐장했지만 여전히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늦더위를 날려봅니다. 특히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워낙에 해수욕장
좋아해서 여름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안 끝난 느낌이어서 야 끝나지 않은 여름을 한번 더 즐겨보자 해서 해수욕장을 한번 다시 찾았습니다. 이처럼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으면서 이용객 수도 부쩍 늘었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던 지난 여름 제주 해수욕장 이용객 수는 113만 명에 이릅니다. 103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0%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는 이유는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올해 제주 지역 폭염 일수는 곳에 따라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41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열대야는 70일을 넘으면서 역대 가장 많은 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객이 늘 것으로 보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먼저 금년도에 그 파라솔 가격을 조례를 만든다든가 협의회를 통해서 적적 가격을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 개선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일본에서 35도를 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전광판이 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35도 이상이 관측된 가장 늦은 날짜는 지난 1942년 9월 12일. 82년 만에 가장 늦은 시기에 폭염이 나타난 겁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익숙한 도쿄 시민들도 이번 더위만큼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입니다. 異常な暑さですかね。9月とは思えない暑さですね。 후쿠오카현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8.3도로 35도 이상인 폭염 일수가 60일을 넘어서며 전국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じりじりしてますね。夜も暑いし、朝も暑い。ずっと暑いここ。夏が終わらない。 이처럼 수도권인 간토부터 남부 규슈에 이르기까지 132개 지역에서 35에서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이 같은 무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쿄도 인근 사이타마현에서는 마치 태풍을 만난 듯 거센 바람과 폭우가 몰아칩니다.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도 40mm를 넘겼습니다. 태풍 14호 등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까지 대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심 주요 도로 등이 침수되는 모습은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평년보다 길어지는 늦더위와 거듭되는 게릴라성 폭우에 일본 열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 동부 연안에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후속 태풍이 닥쳤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이 호수의 물을 빨아올리듯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바다가 되자 트랙터를 이용해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물론 장수와 안후이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간접 영향을 받은 산둥과 허난까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台风把我带了，整个村庄已经受灾了。 가을로 성큼 접어들었던 베이징엔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고온 다습한 공기를 북부 내륙까지 끌고 온 탓에 낮 최고 기온이 또 올라 섭씨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동부 연안엔 14호 태풍 플라산이 들이닥쳤습니다. 괌에서부터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오는 탓에 지역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那么受到普拉桑的影响，今明两天，浙江、安徽、江苏、上海等地将会出现中雨或者是暴雨天气。 중국의 하와이로 꼽히는 하이난 서남쪽 해상에선 제15호 태풍 솔릭이 발생했습니다. 세력이 강하진 않지만 12호 태풍 야기 피해가 컸던 중국과 베트남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주변 주유소와 가격 비교가 쉽지 않은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값이 좀 비싸도 주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기름값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28원이었던 지난 12일. 중앙고속도로의 한 휴게소 주유소는 휘발유를 1,870원에 팔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차를 댄 운전자들은 비싼 기름값에 놀랐지만 주유 등에 불은 들어왔고 갈 길은 멀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9만 원 입력시켜놓고 얼마나 1,500 얼마로 요새 알고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아쉬운 내가 지금 현재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어떡합니까 이게. 같은 시간 고속도로 다른 주유소의 기름값은 얼마일까? 주로 1,600원대가 많았는데 가장 싼 곳은 1,533원. 리터당 337원 차이로 중형 승용차 기름통을 가득 채울 경우 23,000원 넘는 가격 차가 납니다. 운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렇게 값이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의 상당수가 알뜰 주유소라는 겁니다. 지난 12일 현재 값이 비싼 고속도로 주유소를 봤더니 가장 비싼 3곳을 포함해 10곳 중 5곳이 X오일 간판을 단 알뜰 주유소입니다.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는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고 도로공사가 동일가의 기름을 공급하지만 소비자 가격을 직접 규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계속 가중될 경우에는 계약상의 제재 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평가 점수로 간접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업주가 마음먹고 값을 올릴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알뜰 주유소에 간판을 걸고 일반 주유소보다도 더 비싸게 기름을 팔고 있다면 그것은 그 소비자를 완전히 기만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뜰 주유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공사는 이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기름값 걱정 없는 편안한 고속도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가격 합리화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9,0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배추 가격은 한 포기당 9,33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9.5%, 평년보다 32.7% 높은 가격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배추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끝나며 정부와 유통사의 할인 지원이 마무리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직업 교육을 받거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이 8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 중 최종 학교를 졸업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이 34%인 8만 2천 명에 달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내륙으로 보이는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더니 거의 수직으로 떨어져 그대로 명중합니다. 북한 매체는 고중량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미사일 명칭은 화성포 11-4.5라고 보도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4.5톤으로 늘린 화성 11형 개량형으로 지난 7월 사거리 500km와 90km에 대해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 두 번째 시험 발사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기만일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두 달여 만에 사거리를 320km로 달리하면서 섬이 아닌 내륙을 겨냥하고 실물 사진까지 공개한 건 정확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20km를 남쪽 방향으로 돌릴 경우에는 정확하게 평택에 있는 미군 캠프 험프리스에 다 닿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는 이제 벙커화된 미군 기지나 한국 군사기지를 뚫고 들어가서 북한은 전투 응용도에 맞게 성능을 고도화한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력 강화 사업이 국가의 제일 중대사가 되어야 한다며 핵무력과 함께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만 공개했던 우리군은 순항미사일도 별도로 탐지했었다며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4.5톤급 초대형 탄도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멀리 날아간 탄도미사일 궤적을 평가하여서 이제 400km라고 하였고 북한은 이제 320여라고 공개를 하였는데 기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 의도에 대해 남남 갈등을 유도하거나 미 대선 등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이 아파트 단지에 떨어져 화단에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서울 석관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화단에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면서 나무가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분 만에 소화기로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풍선에 발열 타이머가 작동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최근 풍향이나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소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은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이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세우고 두산과 SSG가 나란히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이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40을 향해 가는 기아 김도영은 한 타석이라도 더 서기 위해 1번 타자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첫 타석부터 홈런이 되기엔 조금 부족했지만 3루타를 치고 나가 김선민의 내야 땅 볼 때 홈을 밟았습니다. 시즌 135득점으로 2014년 성원창이 세운 최다 득점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눈앞에 뒀지만 수비에선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3회 이유찬의 평범한 내야 플라이를 놓쳤고 6회에도 허경민의 땅볼 타구에 실책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은 상대 실책에 더해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재호와 김재환, 양의지 등 베테랑들이 나란히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LG는 홍창기가 홈런 포함 5타수 5안타로 신바람을 냈고 박혜민과 박동원도 홈런포를 터뜨리며 롯데에 7대4로 승리했습니다. LG는 두산과 운명의 3연전을 앞두고 승차를 2경기로 묶었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 5번을 출루하면서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SSG도 에레디아와 이지영의 홈런 등을 앞세워 키움을 8대6으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장성우가 혼자 6타점을 올린 KT도 3성을 누리면서 5위 KT와 6위 SSG도 한 경기 반차를 유지했습니다. 한화는 권광민의 3안타 4타점 활약에 힘입어 NC에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농구 KT가 새 시즌에 대비해 전지훈련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 새 주장 허운이 우승을 향한 당찬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올 시즌 KT의 새 주장을 맡은 허운이训연습에 한창입니다. 프로 데뷔 7년 만에 처음 주장 완장을 차고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특유의 익살스러움과 함께 진지한 태도도 묻어납니다. 하나가 돼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우리 그 외국 선수들은 좀 빨리 체력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굿? 굿 아닌데 지금. KT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 LG를 누르고 1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지만 아쉽게 우승 트로피는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챔프전에서 국내 선수 역대 최다인 평균 26.6점을 넣으며 맹활약한 허운이 올 시즌을 더욱 벼르는 이유입니다. 캠프를 가서 시합을 떠보니까 왜 우승을 해야겠고 챔프전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욕심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우승이라는 타이틀로 더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고.
허운에게 주장을 물려준 문성곤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슈팅 연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L 최고 수비수라는 타이틀에 더해 올 시즌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코트에서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시합 때 슛을 쏘거나 어떻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 미들슛을 쏘거나 할 때 갑자기 애들이 저 형 왜 저래? 라는 얘기가 안 나오길 바래서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KT의 두 기둥, 전현직 주장의 목표는 오직 하나, 팀의 첫 우승입니다. 저희 KT는 꼭 우승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해 주시면 항상 높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랑 플레이오프 가서 통합 우승을 하는 게 목표죠. MVP는 뭐 우승을 하다 보면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네. 자신 있다. 자신 있죠. 우승만 하면은 뭐. 지난 시즌 챔프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을지 새 캡틴 허운의 손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까지도 때늦은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폭염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폭우가 또 예보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과 충청, 이남은 글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의 양이 무척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영동과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도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요. 시간당 최고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네, 한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여름처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을 장마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위 전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폭염이 물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8도로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지만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모레는 2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도겠습니다. 네,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선선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오름세에 접어들겠고요.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다시 예년보다 더워지겠습니다. 또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더위보다 큰 일교차에 대한 대비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고요.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고 마늘과 버섯 등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